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소개해드릴 책은 히가시노 게이고의 작품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 중 하나인 가면산장 살인 사건입니다. 제가 빌려온 도서관의 책이 너덜너덜한 상태만 보아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자,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히가시노 게이고 추리 소설 가면산장 살인 사건. 프롤로그.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어 하고 도모미는 말했다. 그 얘기를 할 때 그녀의 눈은 평소보다 한결 반짝거렸다. 난 불만 없어. 도모미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처음 그녀의 얘기를 들었을 때 가시마 다카유키는 그렇게 대답했다. 도모미는 가슴에 두 손을 X자로 모으고 아, 다행이다 하면서 기뻐했다. 결혼식 얘기였다. 두 사람의 결혼에 대해서는 이미 양가 부모의 허락을 받았다. 예식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의논해서 결정하라고 했다. 도모미의 부모님은 시기에 대해 내년 가을쯤이 어떠냐는 의견을 내놓았다. 다카유키도 그때쯤으로 짐작하고 있었다. 1년 정도는 여유가 있는 편이 좋다. 그런데 도모미의 생각은 달랐다. 지금까지도 많이 기다렸는데. 그러면서 봄에 결혼식을 하겠다고 주장했다. 다카유키는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었다. 근데 마땅한 식장을 잡을 수 있을까? 내년 봄이면 반년밖에 안 남았잖아. 적어도 1년 전에는 예약을 해야 된다고 친구들이 그러던데. 다카유키는 현실적인 문제를 내세웠다. 다들 으리으리한 호텔만 찾으니까 그렇지. 으리으리하지 않아도 마찬가지야. 그리고 어느 정도는 무대 준비를 해야지. 안 그러면 하객들한테 신뢰가 되잖아. 우리 쪽은 몰라도 도모미 아버지는 사회적인 위치도 있으니까. 사회적인 위치 같은 거 난 딱 질색이야. 그리고 도모미는 장난스럽게 웃으면서 눈을 살짝 위로 치켜뜨더니 그 얘기를 꺼냈다. 실은 희망하는 곳이 있다고. 아, 뭐야. 그럼 그렇다고 진작 말할 거지. 다카유키는 쓴웃음을 지었다. 도모미의 희망이란 그녀 아버지 소유의 별장 근처에 있는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었다. 꽃으로 둘러싸인 하얗고 조그마한 교회가 있다고 했다. 어렸을 때 그 교회에서 결혼식 올리는 커플을 본 적이 있거든. 화려하진 않았지만 마치 동화 속 세계 같았어. 그래서 그때 결심했다고 한다. 자신은 커서 반드시 거기서 결혼하겠다고. 다카유키가 승낙하자 도모미는 꿈에 부푼 소녀의 모습으로 그 교회에 어울리는 웨딩드레스에 대해 한참 얘기했다. 그런데 그 얘기가 마무리되어 갈 때쯤 그녀는 고개를 약간 숙이더니 가느다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니 꿈만 같네. 그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는커녕 결혼을 하는 일 자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다카유키는 웃었지만 도모미의 눈빛은 진지했다. 정말이야.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신기한데 뭐. 지금까지 살아있다니? 모두 다카유키 씨 덕분이야.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다카유키는 웃지 않았다. 그 이후 일은 도모미의 소녀 시절 꿈이 무사히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진전되었다. 교회가 작아서 본격적인 피로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손님을 많이 부를 수는 없으므로 친척과 친하게 지내는 친구 그리고 지인 몇 명만 초대하기로 했다. 얘기를 전해 들은 도모미의 아버지는 도쿄로 돌아와서 피로연만이라도 다시 할 수 있기를 바랐다. 도모미는 시큰둥했지만 다카유키가 그녀를 설득해서 가까스로 대답을 얻어냈다. 결혼식 준비는 처음부터 끝까지 당사자 둘이서 했다. 그 과정에서 다카유키는 도모미의 정열적인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졌다. 교회와의 협의와 각종 조사를 거의 그녀 혼자서 다 해냈다. 순식간에 시간이 흘러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시점이 다가왔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 머지않아 두 사람은 행복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할 터였다. 안전한 궤도에 완전히 올라타 있었다. 그런데 그날 다카유키는 평소처럼 출근했다. 다카유키는 규모는 작지만 비디오를 제작하는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다. 처음에는 기업의 사내 연수용 비디오 교재를 만드는 게 주된 업무였지만 최근에는 텔레비전이나 음악에 관련된 의뢰도 들어오고 있었다. 요컨대 이 업계에서 나름 성공을 거둔 부류였던 것이다. 그 전화는 다카유키가 스태프와 회의를 하는 도중에 걸려왔다. 수화기를 든 사람은 여자 아르바이트생이었다. 사장님, 전화 왔는데요? 모리사키 씨, 도모미 씨 어머니래요. 그러자 스태프 한 명이 드디어 올 게 왔군이라고 내뱉었다. 신부 어머니가 한창 신경이 예민할 때잖아. 다카유키가 수화기를 받아들었다. 전화 바꿨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대답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뭔가를 애써 억누르는 듯한 느낌이 전해졌다. 다카유키는 상대의 반응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감지했다. 여보세요? 어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다카유키가 묻자 참고 있던 걸 쏟아내듯 도모미의 어머니가 와락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다카유키, 우리 도모미가 죽었대. 지금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절벽에서 추락했대. 간신히 그렇게 말하고서 그녀는 다시 울기만 했다. 다카유키는 수화기를 든 채 그대로 얼어붙었다. 그날 도모미는 식장으로 예정된 교회에 간다고 했었다. 마지막으로 얘기할 게 있다는 거였다. 사고는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발생했다고 한다. 교회에서 고속도로로 향하는 도중에 산길에서 핸들을 잘못 꺾어 가드레일과 충돌한 후 그대로 절벽 아래로 추락했다는 것이다. 다카유키는 스태프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사무실을 뛰쳐나갔다. 직원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경찰서엔 사고 목격자가 와 있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도모미는 핸들을 잘못 꺾었다기보다 핸들을 꺾을 의사가 거의 없는 것처럼 보였다고 한다. 지역경찰교통과에서는 그 증언을 참고해 졸음운전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자살 가능성도 고려했지만 결혼식을 일주일 앞둔 도모미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한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다. 다카유키 또한 그녀가 자살했다고는 상상할 수 없었다. 빈소에서 다카유키는
도모미의 부모님에게 깊이 머리 숙여 사과했다. 자신이 모든 걸 그녀에게 맡긴 탓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그녀가 너무 지친 나머지 사고를 일으킨 것 같다고. 도모미의 아버지는 다카유키의 어깨를 두드리며 침울한 목소리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했다. 도모미의 어머니는 그저 울기만 했다. 검은 리본이 걸린 도모미의 영정을 보고서도 다카유키는 그녀의 죽음이 믿기지 않았다. 밤이 되면 그녀에게서 전화가 걸려올 것만 같았다. 최근엔 매일 밤 전화가 걸려왔기 때문이다. 영정 옆에는 나흘 후면 그녀가 입을 예정이었던 하얀 웨딩드레스가 놓여 있었다. 가면산장 살인사건 제1막 무대 1장.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다.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다. 속력을 충분히 늦춰 무사히 커브를 돌았다. 다카유키는 저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었다. 방금 지난 커브길이 바로 문제의 그 지점이다. 그리 심한 커브는 아니지만 그런 사고가 있었던 만큼 긴장하지 않을 수 없었다. 도모미가 저 세상으로 떠난 지 석 달이 지났다. 어느덧 장마철도 끝나 강렬한 햇살이 쏟아지는 날이 계속되고 있었다. 도모미의 아버지 모리사키 노부히코로부터 함께 별장에 가지 않겠느냐는 연락이 온 것은 지난주였다. 모리사키가에서는 해마다 여름이 오면 별장에서 며칠간 피서를 즐긴다. 다카유키도 올해는 도모미의 남편으로 참석할 예정이었다. 올해는 가지 말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도모미가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아서 말이야. 이렇게 말하면 웃을지도 모르겠지만. 모리사키가의 응접실에 마주 앉았을 때 도모미의 아버지는 쓸쓸해 보이면서도 다소 수줍은 듯한 미소를 보이며 말했다. 다카유키는 기꺼이 가겠노라고 했다. 도모미는 세상을 떠났지만 다카유키와 모리사키가의 관계가 아주 끊어진 건 아니었다. 저쪽에서 식사를 같이 하자고 부르는 일도 많았고 다카유키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도모미의 부모님을 찾아갔다. 도모미의 부모, 특히 어머니인 아스코는 지금도 여전히 그를 사윗감처럼 대했다. 다카유키 역시 그들과 계속 교류하는 게 불편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사업상 유리하기도 했다. 모리사키 노부히코는 제약회사를 경영하는 기업인이지만 연예계와 문화 쪽에도 관심이 크고 또 그쪽 방면에 인맥도 많았다. 사실 다카유키의 회사가 최근 호조를 보이는 것도 노부히코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 만약 도모미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고 무사히 결혼했더라면 다카유키의 미래는 한층 밝고 견고해졌을 것이다. 아니지. 다카유키는 앞유리창 너머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고개를 살랑살랑 저었다. 그런 생각은 절대 하지 말자고 스스로 다짐했던 게 떠올랐기 때문이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계속 달려 마지막으로 가장 긴 비탈길을 내려가자 눈앞에 호수가 나타났다. 다카유키는 핸들을 왼쪽으로 꺾고 호숫가를 달렸다. 결혼식을 여기서 올리기로 한 후 몇 번이나 이 길을 달렸었는지 모른다. 조수석엔 언제나 도모미가 앉아
새로운 생활의 꿈을 조잘조잘 얘기했었다. 그러나 오늘은 혼자다. 도로 오른쪽으로 장가지처럼 뻗어 있는 몇 갈래 길이 나타났다. 다카유키는 낯익은 레스토랑을 지난 지점에서 그중 한 길로 들어섰다. 길가에 조그만 별장들이 조르르 들어서 있는데 잠시 더 달리다 보면 정원이 넓은 조금 더 크고 멋진 집들이 눈에 띄기 시작한다. 이런 곳에도 서열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 길이 끝나는 곳에 한층 더 규모가 크고 웅장한 서양식 건물이 있다. 차를 몰고 철책에 둘러싸인 그 정원으로 들어서자 벌써 차 2대가 주차장에 서 있었다. 트렁크에 짐을 내리고 있자니 머리 위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왔나? 올려다보니 모리사키 도시아키가 창문 밖으로 몸을 내밀고 내려다보고 있었다. 도시아키는 다카유키의 처남이 될 뻔한 인물, 그러니까 도모미의 오빠다. 안녕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요? 아버지는 산책하러 나갔고 다른 사람들은 아직이야. 차가 2대 있는데요? 노부이코와 그의 아내 아스코는 운전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운전기사를 데리고 온 것일까? 하나는 시모조 씨 차야. 둘 중 작은 차를 가리키면서 도시아키가 말했다. 시모조 씨요? 아, 아직 모르나 보군. 새로운 비서야. 아버지하고 같이 산책하고 있어. 아, 새로운 비서 얘기는 처음 듣는 것이었다. 아무튼 거기 그러고 있지 말고 어서 들어오라고. 술 친구가 없어서 따분하던 참이었어. 그 말에 다카유키는 가방을 들고서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다. 현관문은 묵직한 나무 문이다. 무심코 그 문 위쪽을 바라보던 다카유키는 하며 조금 놀랐다. 문 위 벽에 나무로 만든 가면이 걸려 있었기 때문이다. 거친 조각에 색도 칠하지 않은 단순한 것이지만 치켜뜬 눈과 옆으로 찢어진 입이 묘한 위엄을 지니고 있었다. 도모미의 부모님이 외국에 갔다가 기념품으로 사온 부적 같은 것이겠거니 생각했다. 아버지가 가끔 이상한 물건을 사들인다고 도모미가 투덜거렸던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마치 가면이 내려다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다카유키는 문을 열었다. 그 순간 뭔지 모를 불길한 예감이 그의 가슴을 스쳤다. 물론 그것은 아무 근거도 없는 예감이었다. 현관에서 구두를 벗고 들어가면 유리문이 또 하나 있다. 이렇게 현관이 이중인 것은 겨울 추위를 고려한 것이라고 한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오른쪽이 2층까지 뚫려 있는 라운지다. 라운지 앞으로는 베란다가 있고 그 너머로 호수가 보인다. 베란다에 서면 이 별장이 호수 바로 옆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호숫가 길에서 안쪽으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호수에서 멀리 떨어진 것처럼 착각하게 될 뿐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도시아키가 바로 옆 계단으로 내려왔다. 폴로 셔츠에 반바지 차림이었다. 일단 술부터 한잔하자고. 도쿄에서 여기까지 혼자 운전해 오느라고 피곤할 텐데. 그리고 그는 식당으로 들어가 양손에 캔맥주를 2개씩 들고 나왔다. 둘은 호수가 보이는 베란다로 나갔다. 거기엔 하얀 나무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다. 도시아키가 앉자 다카유키도 그와 마주보고 앉았다. 도시아키는 노부히코의 회사에 다닌다. 당연히 간부 후보다. 이제 겨우 30인데 부장 자리를 꿰차고 있었다.
가족 외에는 누가 또 오는데요? 다카유키가 묻자 도시아키는 맥주를 한 모금 꿀꺽 들이켜고서 대답했다. 우선 신호 씨 부녀가 올 거야. 그 사람들은 알지? 네, 알죠. 도모미 씨가 소개해 준 뒤로 몇 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신호 가즈마사 씨가 도모미 씨의 삼촌이죠? 그래, 우리 어머니 동생이지. 자네도 맥주 들지? 도시아키가 그렇게 말하자 다카유키는 그럼 하며 캔을 들었다. 손가락이 시릴 정도로 차가웠다. 그 부인도 따님도 꽤 미인이시던데요. 뭐 그렇지. 근데 숙모는 오늘 못 올 거야. 친정에 급한 볼일이 있는 모양이야. 아쉽군요. 다카유키가 그렇게 말하자 도시아키는 캔 맥주에서 입을 떼고 입술을 비틀며 웃었다. 아름다움을 감상하는 거라면 뭐 딸만으로 충분하겠지. 유키에가 굉장히 예뻐졌어. 네, 정말 예쁘더군요. 신호 유키에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다카유키는 솔직하게 대답했다. 숙모 대신은 아니지만 신호 부녀하고 함께 기도라는 남자가 따라올 거야. 삼촌의 주치의지. 우리 아버지도 가끔 신세를 지고. 주치의? 삼촌은 심장이 좋질 않아. 뭐 꼭 그래서만은 아니고. 그 남자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의 삼촌하고 사촌이거든? 그러니까 뭐 나한테는 육촌인 셈이지. 네, 좀 어렵지만 아무튼 그렇다면 와도 이상할 게 없겠네요. 다카유키가 그렇게 말하자 도시아키는 또 희죽 웃었다. 게다가 기도한테는 꼭 참석하고 싶은 이유가 있지. 그게 뭡니까? 다카유키가 맥주캔에서 입을 뗐다. 곧 알게 돼. 도시아키는 맥주를 단숨에 쭉 들이켜더니 캔을 찌그러뜨려 버리고 두 개째 캔을 땄다. 그리고 또 도모미의 친구인 게이코가 참석할 거야. 자네도 알지? 다카유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가와 게이코라면 도모미가 소개해 준 적이 있었다. 고등학교를 같이 다닌 가장 친한 친구라고 했다. 상당히 머리가 좋게 생긴 여자였다. 거기다 우리 둘까지 합하면 이번 모임 참석자는 전부 9명. 그때 현관에서 사람 소리가 들리면서 유리문이 열리고 모리사키 부부가 들어왔다. 다카유키를 본 아스코는 그 온화한 얼굴에 미소를 띠고 그에게 다가왔다. 아이고, 벌써부터 도시아키를 상대하고 있네. 가여워라. 아닙니다. 운전하고 오느라 목이 말라서요. 그럴 걸 알고 같이 마시자고 한 거죠. 그리고 오늘 모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비 지식도 좀 줄 겸요. 그럴 필요가 뭐 있어. 모두 다카유키 군이 잘 아는 사람들인데. 노부이코도 다가왔다. 그 뒤로 짧은 머리를 보이시하게 손질한 키 큰 여자가 따라왔다. 연극을 한다면 남자 역을 맡아도 되겠다 싶은 타입이었다. 다카유키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초면이지. 다카유키의 표정을 보고 눈치를 챈 듯 노부이코가 말했다. 시모졸레이 고양이네. 지금 내 비서로 있지.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가 머리 숙여 인사했다. 다카유키도 허둥지둥 머리를 숙였다. 도시아키에게서 비서가 새로 왔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당연히 남자인 줄 알았던 것이다. 다카유키 씨는 동쪽 맨 끝방 사용하면 돼요. 아스코가 2층을 가리키며 말했다. 복도를 따라 난간이 있고 그 너머로 방문이 보였다.
도모미가 쓰던 방이지. 그녀는 조금 가라앉은 목소리로 그렇게 덧붙였다. 다카유키는 잠자코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 처남이 많이 늦는군. 12시 조금 넘어서 도착하겠다던 사람이. 분위기가 가라앉는 걸 느꼈는지 노부이코가 라운지 벽에 걸려있는 시계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시계바늘이 3시를 지나 있었다. 오랜만에 하는 드라이브니까 느긋하게 오고 있는 거겠죠. 나는 슬슬 저녁 준비를 해야겠네요. 저도 거들게요. 아스코가 주방으로 향하자 시모조 레이코도 그녀를 따라갔다. 그럼 우리는 한판 겨뤄볼까? 그러면서 노부이코가 라운지 한가운데 있는 조그만 테이블에 앉았다. 그 테이블에는 체스보드가 그려져 있고 서랍에는 말이 들어있었다. 아니요, 저는 옷을 좀 갈아입어야겠습니다. 다카유키가 그렇게 말하며 사양했다. 체스를 못하는 건 아니지만 노부이코를 상대하는 건 아무래도 어색했다. 아버지는 제가 상대해드리죠. 단 물리기, 속임수 쓰지 않깁니다, 아버지. 널 상대로 그런 짓까지 할 필요는 없지. 그럼 다른 사람 상대로는 하신단 말씀이에요? 그것도 전략의 하나다. 부자의 대화를 들으면서 다카유키는 가방을 들고 계단을 올라가 라운지를 내려다보면서 복도를 걸었다. 맨 끝방이 그가 오늘 묵을 방이다. 혹시 도모미를 떠올리게 하는 물건들이 그대로 있음 어쩌나 했는데 방은 깔끔히 정리돼 있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왼쪽에 샤워실이 있고 방 안쪽 창문가에 침대와 조그만 책상이 놓여 있다. 다카유키는 다소 맥이 빠지는 걸 느끼면서도 동시에 안도했다. 도모미의 추억에 둘러싸여 있으면 도저히 잠을 잘 수 없을 것 같았다. 창문을 열자 방금 자신이 달려온 길이 내려다 보였다. 좁고 구불구불한 길이 마치 숲속에 몸을 누인 거대한 뱀 같았다. 그 길 위를 달리는 차 한 대가 보였다. 많이 본 듯한 하얀 승용차였다. 다카유키는 얼른 청바지와 티셔츠로 옷을 갈아입고 샤워실에서 세수를 한 후 방에서 나왔다. 아까부터 얼굴이 끈적거려 신경이 쓰였다. 복도로 나가자 라운지에서 말소리가 들렸다. 시노 유키에가 도시아키와 아스코 부인과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하얀 블라우스를 입은 어깨 위로 갈색 머리가 너울거린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유키에가 발소리를 듣고서 이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리곤 어머 하는 입모양을 짓는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언제 도착하셨어요? 조금 전에요. 지금 막 옷 갈아입고 나오는 길입니다. 다카유키는 주위를 돌아보았다. 아버님은 화장실 가셨나요? 아니, 그게요. 그러자 앞치마를 두른 아스코가 얼굴을 찡그렸다. 급한 일이 생겨서 못 왔다네.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이럴 때는 다른 사람 시키면 좀 좋아. 그럴 수 없으니 급한 일이라는 게지. 정리되는 대로 온다고 했으니 됐잖소. 노부이코가 아내를 달래듯이 말했다. 그럼 여기까지 혼자서 온 겁니까? 다카유키가 묻자 유키에는 살며시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기도 씨가 운전해 주셨어요. 그녀가 그렇게 말하는데 다카유키의 등 뒤에서 유리문이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났다.
돌아보니 한여름인데도 답답하게 양복을 차려입은 남자가 서 있었다. 몸집에 비해서 얼굴이 유난히 크고 피부가 하얗다. 또 코는 큰데 눈과 입은 작아서 옛날 그림 속의 광대 같은 인상이었다. 나이는 30대 중반쯤일까? 조금 전 도시아키가 설명해 주긴 했지만 다카유키는 다시 정식으로 기도 노부오를 소개받았다. 아버지가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다카유키 씨는 도모미 씨 장례식 때 멀리서 뵀습니다. 인사드리려고 했는데 몹시 바쁘신 듯해서. 기도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다카유키는 그 눈이 상대의 값을 매기듯 위아래로 움직이는 걸 놓치지 않았다. 유키의 방은 계단 올라가서 맨 오른쪽 끝이야. 어딘지 알지? 유키에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녀가 가방을 들자 기도가 다급히 손을 내밀었다. 내가 들지? 괜찮아요. 가벼워요. 유키에는 매정한 말투로 말하더니 가벼운 걸음으로 계단을 올라갔다. 노부우 씨는 왼쪽에서 3번째 방을 쓰세요. 민망해서 어쩔 줄 모르는 노부우를 구제하려는 듯 아스코가 말했다. 아, 네. 그렇게 대답하고 그도 자기 가방을 들었다. 유키에와 노부우의 모습이 사라지자 아스코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갔다. 다카유키는 의자를 가지고 체스 테이블 앞에 앉아있는 노부히코와 도시아키 옆에 가서 앉았다. 이제 아가와만 오면 되나? 노부히코가 눈길은 체스보드에 둔 채 말했다. 그 애는 전철로 온다고 했지. 역에서는 버스를 타고 올 생각인가? 전화하면 데리러 나가겠다고 했어요. 도시아키가 말하는데 낮은 벨소리가 울렸다. 무슨 소린가 하고 다카유키는 실내를 두리번거렸다. 현관 벨소리군. 호랑이도 지말하면 온다더니 아가와가 온 모양이야. 노부히코가 말했다. 제가 나가보겠습니다. 다카유키가 엉덩이를 들었다. 다카유키가 중간 유리문을 연 후 나무로 된 현관문을 여는데 밖에 서 있는 사람은 아가와 게이코가 아니었다. 제복 차림의 경찰 둘이 수상쩍다는 눈빛으로 두리번거리며 별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무슨 일로? 이 별장 분이십니까? 나이가 들어 보이는 쪽이 물었다. 주인은 아니지만 여기 묵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경찰이 고개를 끄덕거렸다. 실은 좀 여쭤보고 싶은 일이 있는데요. 뭐죠? 이 부근에서 수상한 사람 못 봤습니까? 수상한 사람이요? 남자인가요? 네, 남자입니다. 이번에는 젊은 경찰 쪽이 대답했다. 글쎄요. 다카유키는 두 경찰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저었다. 전 조금 전에 도착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현재 별장에 묵고 있는 사람은? 저 외에 6명 있습니다. 그분들도 모두 오늘 도착했습니까? 네. 다카유키가 대답하자 경찰은 입을 오므리고서 턱을 만지작거렸다. 죄송하지만 그분들께도 물어볼 수 있을까요? 그거야 어려울 건 없지만.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는데 어느새 노부히코와 도시아키가 와서 서 있었다. 무슨 일이 있는 거요? 아닙니다. 별일은 아닙니다만 혹시 이 부근에서 거동이 수상한 남자를 보지 못하셨나 하고요. 거동이 수상한 남자. 조금 전에 아내와 산책을 다녀왔는데 그런 사람은 못 봤소.
다른 사람들은 이별장에 좀 전에 도착했어요. 도착한 후로는 밖에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고요. 도시아키가 그렇게 덧붙였다. 경찰은 실망한 기색이었다. 그럼 혹시 그런 사람을 보는 즉시 연락해 주십시오. 저희는 이 길을 되돌아간 지점에 있는 파출소에 있습니다. 여러분께 폐를 끼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소. 그럼 수고들 하시오. 노부이코가 말하자 경찰들은 집 앞길을 도로 걸어 나갔다. 라운지로 돌아오니 유키에가 내려와 있었다. 그녀가 무슨 일이냐고 묻자 다카유키는 경찰이 왔었다고 얘기해 주었다. 무슨 사건이라도 있었나요? 유키에가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마 상습적인 치안이나 그런 거겠지. 별일 아니라는 듯이 말하고 도시아키는 다시 체스 테이블로 돌아갔다. 그래도 신경이 쓰이는군요. 밤에는 문단속을 잘 해야겠습니다. 어느새 옷을 갈아입고 온 기도 노부오가 유키에의 옆얼굴을 힐끔거리며 말했다. 이 부근은 그런 염려가 없는 곳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는 외부에 많이 노출된 모양이야. 노부이코는 체스말을 움직였다. 그런데 그런 인간들이 어슬렁거리고 있다면은 게이코가 걱정이로군. 역에서 전화를 미리 걸면 좋을 텐데. 게이코는 걱정 없습니다. 도시아키가 이상하리만큼 자신감 있게 말했다. 그의 말대로 30분쯤 지나자 아가와 게이코가 무사히 도착했다. 역에서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왔다고 했다. 늦어서 죄송해요. 게이코가 꾸벅 고개를 숙였다. 청바지 위에 여름 스웨터를 입은 가벼운 차림에 화장기도 거의 없었다. 덕분에 다소 인상이 차갑던 얼굴이 부드러워져 다카유키가 전에 만났을 때보다 훨씬 여성스러워 보였다. 그래, 기다리고 있었다. 이봐, 게이코가 왔어. 노부이코가 주방 쪽에 대고 소리치자 주방에서 여자들이 나왔다. 유키에도 주방에서 아스코를 거들고 있었던 모양이다. 아유, 어서 와. 피곤하지? 아니에요. 그보다 다들 건강해 보이셔서 다행이에요. 그리고 게이코는 거기 모인 사람들을 쓱 훑어보다가 유키에에게서 눈길을 멈췄다. 유키에 씨는 오늘따라 유난히 예뻐 보이네. 아, 예기치 못한 말을 갑자기 들어선지 유키에가 두 볼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게이코는 그런 그녀를 일순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다가 아스코에게 고개를 돌렸다. 식사 준비하고 계셨죠? 저도 도울게요. 아유, 안 그래도 돼. 천천히 쉬고 있어. 아니에요. 돕게 해주세요. 도모미도 언제나 어머니 일 거들었잖아요. 오늘은 제가 도모미를 대신하겠다는 마음으로 왔어요. 케이코. 그래, 그렇게 하도록 해. 케이코도 여기서 남자들 상대해봐야 무슨 재미가 있겠어. 그래, 그럼 내가 앞치마 가져올게. 아니에요. 제가 가져왔어요. 게이코는 가방을 열더니 귀여운 그림이 그려진 앞치마를 꺼냈다. 그녀가 주방으로 가는 걸 확인한 후 남자들은 다시 체스 테이블에 앉았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배우들이 다 모인 것 같군. 그러면서 노부이코가 무릎을 탁 쳤다. 2장 식사가 시작되었다. 각자의 잔에 와인이 채워졌다. 아스코는 요리 솜씨가 좋다. 그 덕분에 도모미도 곱게 자란 여자치곤 요리를 제법 잘했다.
다카유키는 몇 번 맛본 적이 있는 도모미의 요리를 떠올렸다. 지금 먹고 있는 게 그녀가 만든 요리의 맛과 똑같기 때문일 것이다. 며칠 전 아가와 게이코가 발표한 소설이 화제에 올랐다. 그녀는 작년에 22살의 젊은 나이로 모 문예지의 신인상을 수상했다. 그 후 그녀는 갓 취직한 직장을 그만두고 창작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게이코의 소설을 읽다 보면 연애에 대해서 참 잘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말이야. 그게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지? 벌써부터 위스키 칵테일로 주종을 바꾼 노부이코가 신통하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물론 거의 다 상상이에요. 이런 연애도 있지 않을까 하고 머릿속으로 만들어내는 거죠. 평소 말투와 달리 상당히 겸손한 말투로 게이코가 대답했다. 거의라면 그 중에는 자기 체험이 바탕이 된 내용도 있다는 뜻인가요? 다카유키는 진지하게 물었다.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지만 더러 소재로 삼은 것도 있죠. 그래도 거의 없어요. 정말로. 게이코의 연애 실화도 읽어보고 싶은데 말이야. 노부이코의 말에 몇 사람이 웃었다. 그래도 정말 대단하잖아요. 게이코가 소설가가 되다니. 옛날에는 도모미하고 같이 발레를 배웠는데 역시 대학에 가길 잘했나 봐. 발레에 재능이 없다는 걸 저 자신도 잘 알았으니까요. 그렇다고 딱히 하고 싶은 게 있는 건 아니었어요. 대학도 별 생각 없이 간 거고요. 게이코가 그렇게 말하자 아스코는 포크와 나이프를 내려놓고 테이블 위에 놓인 꽃병의 아래쪽으로 눈길을 주었다. 도모미도 마찬가지야. 발레에 재능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었지. 도중에 그만두게 했다면 많은 게 달라졌을지도 모르는데. 아스코의 말은 그 자리에 모두를 침묵시키기에 충분했다. 그만해요. 이런 자리에서. 눈물 짜는 얘기는 안 하기로 약속했잖아. 다카유키 군도 있는데. 노부이코가 나무라자 아스코는 고개를 숙인 채 허탈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얼굴을 들더니 다카유키에게 사과했다. 미안해. 마음 상하게 해서.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요? 그러자 무거워진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인지 노부이코가 내일 탈 모터보트가 준비돼 있다고 발표했다. 그걸 타고 호수를 유람할 작정인 듯 했다. 수상스키도 탈 수 있습니까? 조금 전까지 옆에 앉은 유키에에게 열심히 말을 걸던 기도 노부오가 처음으로 모두에게 들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가끔 친구 보트를 빌려서 수상스키를 타곤 하거든요. 그건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원한다면 어떻게든 해보지. 시모조 양, 가능하겠나? 네, 문제 없을 거예요. 시모조 레이코가 거침없이 대답하는 모습을 보고 다카유키는 조금 놀랐다. 이렇게 갑자기 수상스키 도구를 준비하라고 한다면 자신은 도저히 대처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아마도 그래서 노부이코가 그녀를 비서로 고용한 모양이다. 요즘은 아버님 일 돕기가 어떤가요? 전에 들었을 때는 여러 가지로 힘들다고 하던데. 다카유키가 테이블 모서리를 끼고 바로 옆자리에 앉은 유키에에게 말을 건넸다. 지금까지는 기도가 그녀에게 계속 말을 걸어서 그럴 기회가 없었다. 일은 많이 익숙해졌어요.
제가 하는 일이래야 간단한 사무 정도인걸요. 유키에는 와인잔을 든 채로 약간 수줍은 듯 대답했다. 하얀 피부에 붉은 기운이 도는 건 와인 때문일 것이다. 색깔이 옅은 눈동자가 살짝 촉촉해 보였다. 경영 쪽은 여전히 힘든 것 같아요. 요즘 들어 경쟁이 부쩍 더 치열해졌어요.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유키에의 아버지 시노 가지마사는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다. 대상은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예전에는 멀리서도 학생들이 찾아올 만큼 인기가 좋았는데 요즘 들어 학생 수가 급격히 줄었다고 한다. 그렇다고 강의의 질이 떨어진 건 아니었다. 컴퓨터와 인터넷을 활용한 학원들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옛날 방식대로 운영되는 학원의 흡인력이 떨어진 것이다. 자금이라면 매형인 노부히코가 언제든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데도 가지마사는 고맙다고는 하면서도 늘 정중하게 거절해 왔다고 들었다. 대학을 졸업한 유키에가 취직하지 않고 아버지의 학원 일을 거들기로 결심한 것도 조금이나마 아버지에게 힘이 되고 싶어서인 듯했다. 게다가 아이들 숫자 자체가 줄어든 것도 한 요인이라고 하더라고요, 아버지가. 그런 것 같더군요. 출생률이 해마다 줄어든다는 기사를 신문에서 봤습니다. 학원 얘기입니까? 노부히코와 레저에 관한 얘기를 나누던 기도가 몸집에 맞지 않게 커다란 얼굴을 유키에 쪽으로 불쑥 들이밀었다. 네. 유키에는 그쪽을 보지도 않은 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학원이라. 기도는 허풍스럽게 얼굴을 찡그렸다.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아버님도 이제 슬슬 포기하시는 편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든 계속하고 싶다면 규모를 키워야죠.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경영이 점점 더 어려워지기만 할 텐데요. 그래도 아버지는 우리 학원 같은 곳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세요. 입버릇처럼. 그녀는 여전히 기도 쪽으로는 눈길도 주지 않고 말했다. 입시 기술보다는 인성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씀이군요. 하지만 그런 말로는 세상의 어머니들이 납득하지 않을 텐데요. 그가 점점 더 유키의 쪽으로 다가왔다. 너무 가까이 다가오는 바람에 말할 때마다 입에서 튀는 침이 그녀의 음식 속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싶어 다카유키는 얘기의 내용보다 그쪽에 더 신경이 쓰였다. 게다가 기도가 물을 한 모금 마시더니 등을 살짝 펴고 다시 말을 시작했다. 유키에 씨가 취직하지 않고 아버님이 일을 거두는 것에도 찬성할 수 없고 말이에요. 전에도 말했지만 일을 하는 이상은 미지의 세계에 도전해야 마땅하지 않을까요? 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하는 말인데요. 우리 병원에서 일해도 괜찮습니다. 기도는 그 커다란 코의 한쪽 콧구멍을 벌렁거렸다. 이 남자는 바로 그 말이 하고 싶었던 것이다. 네. 그래도 당분간은 아버지 일을 거들고 싶어요. 유키에는 미소를 지어 보이고는 의자를 뒤로 밀며 일어섰다. 아스코가 요리를 가지러 주방으로 가는 걸 보고 그녀를 도우러 가는 듯 했다. 기도는 그렇게 오래 공들여 복선을 깔았건만 여지없이 퇴짜를 맞는 바람에 얼빠진 표정을 짓고 있었다. 도시아키가 기도에 대해 설명하면서 이번 모임에 꼭 참석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따로 있다고 했는데 그게 이런 것이었구나 하고 다카유키는 메부리코를 옆에서 바라보며 깨달았다.
다카유키 역시 유키에를 멋진 여자라고 느꼈다. 그녀를 처음 만난 건 작년 크리스마스 날 밤이었다. 도모미와 둘이서 도쿄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파티를 할 예정이었는데 그녀가 자기 사촌 동생을 초대해도 괜찮겠느냐고 물었다. 1살 아래지만 어렸을 때부터 쌍둥이처럼 자랐어. 별장에 가서도 언제나 둘이 같이 놀았고 그 애랑 전에 한 약속이 있거든. 어느 쪽이든 애인이 생기면 크리스마스 날 밤에 소개하기로. 그렇게 말하면서 도모미는 어린애 같은 미소를 머금었다. 나야 상관없지. 그런데 갑자기 불러내도 괜찮겠어? 물론이지. 바로 저기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불러올게. 도모미는 윙크를 하고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시 후 나타난 유키에는 그 이름처럼 하얀 여자였다. 유키가 눈 설자를 발음한 거네요. 검은색 옷을 입고 있어서 하얀 피부색이 더욱 도드라졌다. 키는 도모미와 비슷하지만 얼굴과 몸의 세부적인 곡선이 조금씩 달랐다. 그리고 이 집안 핏줄이 그런지 그녀 역시 도모미처럼 소녀 같은 순수함을 풍겼다. 도모미 같은 활달함은 없는 대신 차분한 몸짓을 보니 성격이 온순할 것 같았다. 유키에는 발레도 음악도 하지 않지만 감상하는 것은 좋아하는 듯 했다. 왠지 내가 방해한 것 같아서 미안하네. 유키에가 그렇게 말하자 도모미는 이렇게 대꾸했다. 하룻밤쯤은 단둘이 있지 않아도 된다고. 그 만남을 계기로 다카유키는 유키에의 아버지 시노 가지마사와도 일과 관련해 인연을 맺게 되었다. 학원 자체적으로 비디오 교재를 만들어 사용하고 싶은데 제작해 줄 수 있겠느냐는 의뢰를 받은 것이다. 결과적으로는 실현되지 않았지만 협의하는 자리에 유키에가 참석한 적도 있었다. 이런 남자 얘기는 들은 적이 없었는데. 다카유키는 기도의 옆 얼굴을 유심히 보며 생각했다. 먼 친척이긴 하지만 그래도 친척은 친척이니까 옛날부터 교류가 있었을 것이다. 두 사람의 나이 차를 생각하면 기도가 20대 시절에 유키에는 겨우 초등학생이거나 중학생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남자는 그 사이에 연애도 하지 않고 그녀를 향한 마음만 키워왔다는 말일까? 설마 그럴 리는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편집광적인 느낌이 드는 그의 인상이 기분 좋지는 않았다. 하지만 그 인상처럼 그럴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그런 상상을 하자 다카유키는 약간 기분이 상했다. 식사가 끝나자 남자들이 먼저 라운지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뒷정리를 끝내고 아스코와 유키에, 게이코도 술자리에 끼었다. 노부이코는 상대를 시모조 레이코로 바꿔 체스보드에 다시 말을 늘어놓았다. 다카유키는 도시아키의 제안으로 유키에, 게이코와 함께 포커를 하게 되었다. 아스코는 모두를 위해 술 심부름을 했다. 기도는 뭘 하나 싶어 주위를 살펴보니 아니나 다를까 유키의 옆에 의자를 갖다 놓고 앉아 훈수를 두기 시작했다. 유키에는 때로 불쾌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걸 말로 표현하진 않았다. 기도는 그 점에 안도했는지 유키의 기도 합동팀 어쩌고 하며 주절거렸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게이코는 포커에 매우 강했다. 좋은 카드를 잘 집어가는 건 아닌데 신중함과 대담함의 균형이 발군이었다. 단박에 그녀 앞에만 칩이 수북하게 쌓였다.
야, 이거 대단한 패가 있는 것도 아닌데, 태연에게 승부를 걸기도 하고. 야, 이건 뭐 그냥 포커를 잘하는 수준이 아니라 도박 자체에 상당히 재주가 있는 거야. 칩을 상당량 빼앗긴 도시아키가 말했다. 정말 그러네요. 난 표정에 다 드러나서. 아, 역시 모든 데 겁이 많은가 봐요. 그렇게 말하면서 유키에도 카드를 덮었다. 유키에 씨가 겁이 많은 사람은 아니지. 게이코가 자신의 카드를 가슴 앞에 든 채로 말했다. 내가 닥치면 과감해질 수도 있는 사람이야. 난 알아. 아, 그런가요? 유키에가 약간 쑥스러운 표정으로 다카유키와 도시아키를 보았다. 의외로 그럴지도 모르지. 도시아키가 중얼거렸다. 도모미는 행동파, 유키에는 얌전히 뭐 이런 이미지가 있었지만 어쩌면 도모미 쪽이 오히려 마음이 약했는지도 모르겠어. 발레만 해서 세상 물정도 전혀 모르고 말이야. 그래, 도모미는 겁이 많았다. 말 그대로 겁쟁이였지. 잔을 밖으로 온 아스코가 오가는 대화를 들었는지 아들 도시아키의 말을 거들었다. 어릴 때는 그렇게 어두운 데서 자는 걸 싫어해서 외출을 해도 내 손을 꼭 잡고 놓지를 않았었지. 말괄량이라서 기가 센 것처럼 보였던 것뿐이야.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청룡열차 같은 거 엄청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래, 그랬지. 아스코가 눈을 가늘게 떴다. 그래서 운전을 시작했을 때 몹시 걱정스러웠어. 속력을 너무 내면 어쩌나 하고 말이야. 그랬더니 역시나. 그녀는 사고의 기억이 떠올라 목이 메는 것 같았다. 이봐, 여보. 아스코가 또 죽은 딸 얘기로 분위기를 침울하게 만들까봐 걱정이 됐는지 노부이코가 나무라듯 그녀를 불렀다. 아, 네, 알아요. 미안해요. 아스코는 힘겨운 표정으로 입을 다물더니 자리를 뜨려고 했다. 그런데 그런 그녀를 게이코가 막았다. 저 도모미 말이에요. 운전하는데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게이코의 말투가 어딘지 바늘로 찌르는 듯 날카로웠다. 포커를 치던 사람들은 물론 노부히코와 기도 노부오까지 그녀를 주목했다. 침묵 가운데서 그녀가 말을 이었다. 과속을 하는 일은 절대 없었을 거라고요. 전에 이미 그런 사고를 당한 적이 있어서 과속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었을 테니까요. 아, 그래서 어쨌단 말이야. 도시아키가 테이블에 놓인 카드로 눈길을 떨어뜨린 채 말했다. 아무리 그래봐야 도모미가 사고를 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 또 그 사고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도. 그래서 게이코가 전원에게 일일이 눈길을 준 다음 감정을 억누른 목소리로 말했다. 전 그 사고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납득할 수 없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그녀의 말에 모두가 마른 침을 삼키며 다른 사람들의 표정을 살폈다. 다카유키도 마찬가지였다. 분명한 건 그녀가 엉뚱한 말을 꺼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 중에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었다. 언제가 됐든 누군가에 의해
제기됐어야 할 문제였다.